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화요일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만 또 일하면 또 꿀밤 같은 휴일이 옵니다. 어제 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죠?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주말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서 시장 분석을 해서 10월하고 11월 전략을 짜다 보니까 뭐 결론은 전략 후강, 9월은 정강 후약이었는데 10월은 전략 후강의 패턴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일에 많은 시간을 또 쓰면서 보냈습니다. 전략 후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푸콜 레이셔라고 있거든요. 푸콜 레이셔. 네. 그 미국에서는 픽스 인덱스, 피어 인덱스라고 해서 공포지수, 픽스 인덱스를 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푸콜 레이셔로 제가 많이 봅니다. 푸콜 레이셔에서 과매도 신호가 오래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어제 처음으로 떴더라고요. 이번 달 전망을 휴일 동안 만들면서 항상 10월 초에 9월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10월 초에 그런 푸콜레이쇼상의 그 과매도 신호가 뜰 정도로 약간 후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장이 반등하는 그래 해야지 또 밑에서 공포스러운 마음에 물량 뜻 던진 거 심리적으로 약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싹 소화가 돼야 근데 꼭 심리적으로 약한 투자자라기보다는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보통 여기서 많이 털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인데 내 돈의 2배를 투자를 해놨다면 시장이 똑같이 10% 떨어져도 20%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물량이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 신용 반대매매 같은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 가격에서 주식을 던지지? 그런 게 더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런 신용이 털리는 물량이 어제 일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그 물량이 좀 털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한 번 더 조금 수급산의 교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반등이 들어가는 트리거가 저는 유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빠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내내 채권 투자는 10월 말씀드렸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채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도 그렇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채권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때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요. 거기에 대표님 저하고 내용은 좋은데 영상이 좀 길고 혼자서 읽어가는 방식이 약간 지루한 느낌이에요. 고를 때는 해결책이요. 1.2배속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좀 들으면 제가 말이 좀 약간 느리지 않습니까? 그죠? 좀 빨리빨리 막 얘기하면서 좀 더 덜 지루하게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다른 중요한 요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볼 때 1.25로 보다가 요즘은 봐야 될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최근에 1.5배속으로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2배속으로 들으시는데 저는 2배속으로는 잘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1.25나 1.5배속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요즘 제가 계속 바이오 좀 읽지 않습니까? 노벨 화학상, 요 바이오 전 얘기입니다. 노벨 화학상 QLED TV 낳은 양자점 연구자 3인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QLED, 우리가 OLED, QLED TV 낳은 양자점 연구자. 요 QLED TV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나노미터 크기의 자체 발광 입자인 양자점을 발견한 세 과학자에게 수여됐다고 합니다. 나노미터는 이제는 잘 아시죠?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이니까 10억은 공이 8개잖아요. 그죠? 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문지 바웬디 MIT 교수, 그리고 루이스 브루스 미 컬럼비아대 명예교수, 알렉세이 예키모프 전 미국 나노 크리스탈 테크놀로지 수석 연구원을 선정을 했네요. 왕립 아카데미는 이들이 나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씨앗을 뿌리고 인류에 큰 이익을 선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자점은 크기와 전압에 따라서 스스로 빛을 내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를 말하는데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기에 따라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가 있고, 빛 또는 전류를 받으면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을 냅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 조명과 TV 디스플레이 제작 등에 두루 쓰입니다. 예키모프는 1980년대 염화구리를 이용해서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양자점을 처음 합성을 했었는데요. 1980년대에 개발하셨군요. 브루스는 이로부터 몇 년 뒤 액체 상태에서 양자점 효과를 처음 증명을 했고요. 바웬디는 1993년 양자점을 완벽한 형태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나노기술 발전에 혁명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는 끓는 기름에서 계면 활성제와 함께 양자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나온 양자점은 결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읽다 보니까 최근에 뭐 초전도체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비슷하다, 그죠? 네. 과학계는 접거나 구부릴 수 있는 플렉스블 기기 발전에 양자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초소형 센서와 얇고 작은 태양전지 셀과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김성지 포스텍 화학과 교수는 임신, 코로나 감염 등 진단기기 소재를 양자점으로 대체하면 훨씬 더 예민한 센서나 탐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양전자 방출 반층 촬영,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MRI 기술 발전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바웬디는 프랑스 태생으로 미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태생인 브루스는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예키모프는 옛 소련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 과학자는 상금이 얼마죠? 1100만 스웨덴 크로나인데 약 한 13억 4,800만 원을 이걸 3분의 1씩 나눠 가지시네요. 한편 이날 오후 4시 5분께 수상자 명단이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상자 발표 예정 시간은 오후 6시 45분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왕립 아카데미가
수상자 명단이 담긴 자료를 실수로 일부 언론에 일찍 보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웨덴 일간 다겐스 니헤테르 등이 수상자 명단이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식 발표 전까지 기밀이 철저히 유지되는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상 자체의 권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한스 엘레그렌 사무총장은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명단이 먼저 배포됐다면서 사전 유출은 매우 불행한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그 엠바고라고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먼저 자료를 주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12시까지나 엠바고를 해달라 하면서 먼저 기사를 넘겨줘서 기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발표 자료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면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미리 기사를 하고 있다가 12시에 공식 발표가 있으면 바로 쫙 해서 하는데 그런 엠바고도 하지 않고 넘어간 건지 엠바고를 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엠바고를 통해서 미리 넘겨주지도 않았었나 보다 그죠? 네, 기밀이 철저히 유지돼 왔었다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OLED에서 그 삼성전자가 대형 OLED 기술이 LG전자의 대형 OLED 기술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LG의 대형 OLED TV가 팔릴 때 삼성에서 약간 편법이라면 좀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TV가 QLED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QLED TV를 낳은 양자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퀀텀 닷이 바로 양자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양자점 하니까 좀 더 감이 이렇게 좀 오지는 않는다 그죠? 두 번째 기사는 고금리, 금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금리 종착점을 알 수 없다. 미 국채 10년물 연 5% 넘을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3일 미국 월가는 최근에 쏟아진 미 중앙은행, 페드 주요 인사와 투자 대가들의 고금리 전망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급등하는 미국제 금리도 그간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자신해 온 월가를 더욱 실망하게 했습니다. 채권 가격 급락은 제2의 SVB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공포마저 키우고 있고요. FMC 인사들이 연이어 고금리 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 연은 총재는 다음 달 FMC 회의 때 미국 경제가 최근 9월 FMC 회의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페드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래피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이날 한 행사에서 나는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지만 인하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동결을 원하며 오랫동안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드 인사들이 한꺼번에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같은 날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역량이 작지 않았었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입니다.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61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69만 건이 더 나오면서 이 부분이 금리를 좀 자극을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880만 건이었는데 이
예상치를 훌러덩 뛰어넘었고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돈 만큼 페드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어제 아침 저희 회의에도 최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좀 얘기한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약간 이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요. 4.8%를 돌파를 했다가 4.8333 찍고 그저께 4.802로 마감을 했었고, 어젯밤에는 이제 4.8을 깨고 내려왔다, 그죠? 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 국채금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2.972로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 후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그런가요? 독일 10년 국채금리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2011년이면 이제 피그스 국가들 난리 나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2012, 13 요때 막 20% 넘어갔을 때, 그때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꽤 높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예. 이날 그리니치 경제포럼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고 전망을 했고요.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월가에서는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분기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국채 가격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예, 지방은행 사태처럼 지금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갖고 있는 이 국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요. 미실현 손실이 5,58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8.3%나 증가했습니다. 5,58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고 하고요. SBB가 채권 가격 하락 시점에 상환할 예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도 국채를 팔면서 뱅크런이 일어난 것처럼 다른 중소은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자신감 잃은 월가라고 하면서 미국채 금리 급등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기업뿐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연 7.72%까지 올랐는데 200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모하메드 엘 에어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지난해는 시장이 금리 상승에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고금리 장기화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고금리가 장기화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에 80년 초에 폴 볼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난 이후로 금리가 계속 우하향을 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에 0.5까지 떨어진 게 사실 약간 노멀하지 않은 업노멀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5% 가까이 올라온 이 금리도 저는 업노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을까라고 보면 작년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CPI나 그 PCE 같은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PPI까지도 마찬가지로 그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우리가 보는 10년물 국채 금리에는 그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작년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도대체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다면 지금은 제롬 파월이 올해 내내 얘기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4.1을 뚫고 4.8까지 갔을까? 그게 바로 실질 금리에 있어서 차이라고 실질 금리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질 금리는 그럼 왜 올라가죠? 실질 금리는 말 그대로 돈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돈의 수급.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동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돈을 조달해서 그 돈 자금이 조달 안 되다가 예산은 그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되고 나서 허겁지겁 지금 미국채를 찍고 있는데 채권을 찍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 돈을 조달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한 8천억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1조 달러를 찍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자금 수요가 생긴 거죠. 예. 그 자금 수요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촉발이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미국 국채를 찍으면 이 국채를 또 일부 사주는 페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연방준비은행은 페드는 타이트닝 하고 있잖아요. 채권을 내다 팔고 있어요. 타이트닝을 작년 초부터 타이트닝 한다고 해서 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팔고 있죠. 600억 달러 12개월 하면 거의 한 8천억 달러 그죠? 연준이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수급에서 한쪽은 공급을 하고 있고 한쪽은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막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의 수요가 확 많아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준이 국채를 또 팔아버리고 있으니까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작년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인데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금리 오르는 그 자체만 보고 놀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실질 금리를 또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민간 수요나 아니면 기업의 자금 수요 이 부분인데 ISM 제조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리고 돈이 많은 대기업들에 있어서는 지금 생성형 AI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또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금 수요가 또 생기고 그래서 기업하고 정부의 자금 수요가 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에 있어서 4분기 들어가면서는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찍는 부분이 발행량이 줄어든다고 돼 있잖아요. 한 30% 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고 그리고 페드가 지금 그 제2의 은행 사태가 나오지 않으려면 미국 국채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페드가 이번 4분기에 과연 저 10년물 국채 금리가 5% 넘도록 놔둘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QT를 좀 중단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페드가 또 다시 개입을 할 거다. 예, 그런 희망적인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대로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랑 펀더 매니저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널리스트는 나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공식적인 예측치를 뭐 회사가 가이던스를 얘기해주면 그 가이던스에 맞게 자료를 만드는 건데 펀더 매니저는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가면 불확실성에 내가 그림을 그린 대로 가면 수익이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 그림대로 안 가면 또 틀리고 틀렸을 때는 또 수정을 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펀더 매니저의 일이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림을 그린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닭이라고요. 이제 바이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핑크 닭을 창조한 마법의 기술. 이게 뭐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형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닭인가 싶은데요. MIT 뮤지엄에 전시된 핑크 닭. 이 닭은 일단은 그냥 모형인 것 같긴 합니다. 핑크닭 창조한 마법의 기술이 뭐길래? 바이오테크 최전선, 미 MIT 의료공학 과학연구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MIT에는 미래를 바꿀 기술로 불리는 합성 생물학의 창시자 제임스 콜린스 교수의 연구실이 있다고 합니다. 합성 생물학, IMES, MIT 의료공학 및 과학연구소라는 소박한 명패가 붙어 있지만 이곳은 미국의 바이오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최전선이라고 하고요. 콜린스 교수는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컴퓨터에 바이트처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네요. 생물학이 공학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암 치료 등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진이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콜린스 교수가 이곳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콜린스 교수는 합성생물학은 5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고요. 미국은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초과학부터 제조까지 아우르는 아메리칸 팩토리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긴코 바이오 웍스 등 합성생물학 관련 미국 내 기업은 벌써 8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경제안보를 지켜줄 핵심 신기술로 인지하고 있는데 합성생물학이라는 신종 바이오 공학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약 30조 달러, 약 4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전망이네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이네요. 조 바이든 그냥 자동차가 3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3조 달러 시장인데 이 정도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14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오 제조 기반 강화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이 됐고요. 국방부에 편성이 됐네요. 콜린스 교수는 합성생물학은 오랫동안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온 역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캠브리지 캔달 스퀘어 중심에 있는 이 MIT 뮤지엄 2층의 전시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전시된 핑크닭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핑크닭은 닭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인류의 식습관을 비판한 풍자이면서도 동시에 MIT가 이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라고 되어 있네요. synthetic biology. 본사님을 드러내는 자신감의 상징이라고 하고요.
이 연구소를 이끌면서 생물학을 공학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제임스 콜린스 MIT 교수의 기술이라면 뼈와 깃털까지 모두 핑크인 새로운 닭 품종의 탄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실험실 내부 분위기가 보안 때문에 삼엄하다고 되어 있고요. 연구실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최첨단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약품 앞에서 실험과 기록을 반복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합성생물학의 최전선에 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고 합니다. 이 합성생물학이란 무엇인가?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세포를 설계, 제작, 합성하는 기술로 인류 미래를 바꿀 기술로 꼽히고요. 합성생물학은 유전자를 자유롭게 융합하는 편집공학이라면서 유전자 일부를 수정하는 유전학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과학 얘기는 벌써 들어본 지 한 4, 5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전자 일부를 수정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네요. 설계, 제작, 합성. 네, 편집공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의 가능성은 무한대인데 그래서 어디다 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개인 맞춤형 치료제는 물론이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환자의 면역세포를 채취해서 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특정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유리한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기술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요. 핑크닭처럼 생명체의 색깔을 변형하는 건 매우 기초적인 거에 속하고요. 조장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IMES는 AI와 바이올로지 지식을 결합해서 신개념 항생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합성생물학은 기본적으로 공학이라고 합니다. 유전학에 정보기술 IT를 결합해서 DNA 단백질 같은 생명체 분자를 전자처럼 비트 단위로 읽고 쓰는 학문이고 20년 전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모두 파악한 게놈 프로젝트가 생명 정보를 읽는 기술이었다면 합성생물학은 이 생명 정보인 DNA를 컴퓨터 코딩처럼 연구자 뜻대로 편집하거나 새로 창작하는 쓰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두고 세포를 프로그래밍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DNA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라보고 IT의 코딩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콜린스 교수는 공학 원리가 도입된 합성생물학은 그간의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체의 기능을 단순히 변경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유전자 및 구성 요소의 설계, 제작, 조립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을 하셨네요. 생명을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학 개념에 가깝다고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신약이고요. 합성생물학은 DNA를 구성하는 아데닌 A와 티아민 T, 구아닌 G, 그리고 시토신 C 외에 인공염기를 추가해서 질병에 훨씬 더 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막고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병 관련 유전자를 제거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유전자를 개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화학, 농업, 환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 의사학계에서는 훨씬 고차원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인류를 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가 배출하는 각종 오염 물질을 0에 가깝게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와 캐시 우드, 존 더 등 유명 투자자들이 합성생물학 기업에 투자한 이유라고 합니다.
유전자 뭐 조작, 그다음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뭐 두유, 뭐 대두, 그 대두를 바탕으로 해서 두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많이 침투돼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차원인가 봅니다. 요 좀 이어서 요 관련된 기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곤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육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안 그래도 좀 전에 왜 국방부 예산에 들어가 있을까? 생화학 무기 개발하는데 쓰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잖아요. 합성생물학이 생명과학과 공학의 융합 학문이라면 바이오 파운드리 합성생물 대량 생산 체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이 파운드리 잘하는 게 삼성 바이오잖아요. 합성생물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파운드리는 미생물을 공장처럼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합성생물학에 AI를 적용해서 바이오 연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플랫폼인데, 새로운 바이오 시스템 제작을 위해서는 설계, 제작, 그리고 시험, 그리고 학습, 디자인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런 전 과정을 표준화, 자동화, 고속화해서 고처리량으로 구동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 반도체 생산이 설계를 하고, 이게 팹리스 업체가 하는 거고요. 제조는 파운드리가 하고, 테스트와 패키징을 OSAT 등으로 세분화한 것과 다르게 바이오 파운드리는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네요. R&D에 필요한 반복 노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처리량은 극대화해서 기존 기술보다 훨씬 큰 규모의 R&D를 현실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합성생물학 연구가 본격화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파운드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2006년에 국립과학재단 NSF, 그리고 2013년에는 국방부 산하연구기관인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지원을 본격화했네요. 그 결과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오 파운드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회사가 나타났고요. 긴코 바이오 웍스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생명과학 기업 자이머젠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이를 토대로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나섰었고요. 모더나의 신속한 백신 개발에는 긴코 바이오웍스의 바이오 파운드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대부분 바이오 파운드리가 공공 성격인데 비해서 긴코 바이오웍스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긴코 바이오웍스는 합성 생물학이 거의 모든 물리적 재화를 생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네요. 그래요? 거의 모든 물리적 재화를 이 합성 생물학이 생산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합성생물학이 산업 대전환기에 기술 자급자족을 가능케 할 핵심 키워드라는 뜻인데, 영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합성생물학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로 2012년 이후에 7개의 합성생물학 센터와 3개의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네요. 영국도. 2016년부터 생물 정보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한 생물 기능을 설계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고요. 덴마크,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도 바이오 파운드리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중국은 선전에 7,200억 원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정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세계 수준의 격차가 크고요. 2021년에야 제1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바이오 파운드리가 보고된 것이 시작인데, 지난해 말에 국가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됐고요.
인터랙티브에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보스턴 방문을 계기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를 통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고요.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TSMC 같은 파운드리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바이오만큼은 국가 명운을 걸고 초격차 파운드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가 하는 일반 바이오 의약품의 그 CMO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 보다, 그죠? 네. 그 다음은요,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하, 융합바이오가 메가 트렌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교수님이 계시네요. 허준열 하버드 메디컬 스쿨 교수님입니다. 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교집합을 도출해내는 융합바이오는 합성생물학을 넘어서 바이오 전체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추세인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트렌드인데, 예, 조그만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가 중요하죠. 예, 이 분야가 융합바이오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장 활동이 몸의 질병을 넘어서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허준열 교수님이 차세대 바이오 연구의 중심축이 뇌 분야로 향하고 있다고 가리켰고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그는 뇌기능과 마이크로바이오, 장내 미생물 생태계 간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오의 미래는 결국은 뇌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연구를 총칭해서 장과 뇌의 연결축, 거트와 브레인 엑시스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내 연결축 이론 중에 장의 미생물에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면역과 물질 대사를 넘어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네요. 일각에서는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네요. 전혀 몰랐네요. 이 장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사실 예전에 저도 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항상 뭐 그 전날 제가 술을 거의 못 하는데 맥주 한 반 잔만 마셔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 아랫배가 이렇게 막 뭐 신경성 대장 증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살살 아프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네, 축구하고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장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3세기에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셨네요. 그 부분이 최근 재조명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뇌질환 중에서 허 교수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자폐와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입니다. 이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변비, 설사와 같은 고질적 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뇌와 장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제공을 했고요. 허 교수는 뇌 질환과 장내 미생물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과 세포들이 장과 뇌의 소통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장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뇌질환이 일시적이나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이 인간의 면역 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요즘 파킨슨과 치매, 자폐를 면역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월등히 많아졌다면서 뇌와 관련한 질환을 면역 시스템으로 치료하는 뉴로이뮨 테라피가 대세가 될 것이고 미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메가 트렌드가 G1, G2 국가에서 시작되는가 그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거기가 많잖아요. 그쪽에서 특히나 이 미국에서 돈을 때려 부어 주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서 저쪽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 아침 회의가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부으면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나라의 밸류 체인에서 수혜를 받을 기업은 뭔가 그게 찾는 게 주식 투자의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회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사 조금 모르는 분야라서 읽기가 약간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잘 읽어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는 인니산 니켈이 넘쳐나자 원자재 공룡인 글렌코어가 채굴을 중단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기사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따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업체 글렌코어가 프랑스령의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채굴을 중단했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 니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막대한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